자, 이제 마지막 수익 방식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수익 방식이. 일단 수익환원법 읽어보겠습니다. 수익환원법에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자, 이 수익환원법에 지금 두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익환원법을 좀 설명을 하는 게, 거기 이제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이렇게 되어 있죠.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그 문장을 만들 때 이게 짝짓기 하는 문장을 이제 한 줄로 쭉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의 순서, 글자 순서가 순수익이나 미래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그 소리는 순수익은 환원하는 거고요, 미래현금 흐름은 할인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수익환원법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을 우리는 직접 환원법이라 하고요. 바로 환원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래요. 느낌상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거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지금껏 한 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해도 되겠네. 특히 야간반 분들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건 이제 간단하게 뜻 정도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이 소리는 앞으로 부동산이 벌어들일 수익이라는 게 있죠. 적은 해도 있고 많은 해도 있을 수 있어요.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런 금액을 지금 시점에서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 1년 후, 2년 후 계속 발생하는 거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걸 할인을 해야 됩니다. 할인. 이걸 뭐 한다고요? 지금 할인한다고요. 이렇게 할인. 자, 일일이 다 할인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간 운영을 한다면 9년 동안 발생할 현금 흐름을 각각 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합계액을 계산해요. 합계액을. 이 할인한 합계액. 이때 우리는 할인율이 필요해요. 할인율이.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미래를 다 예측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도를 따진다면은 얘보다는 얘가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순수익을 환원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장래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을 계산합니다. 장래 예상되는 1년입니다. 장래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금액이 9년이면은 9년간 똑같은 금액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9년 뒤에는 이 건물이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우선 원칙이요. 제일 먼저 계산하는 방법이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건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똑같은 금액이 발생한다. 이걸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 뭐 5, 6년간 갖고 있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이제 머리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는 제껴버린다 이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출제된 적도 없고 그거는 시험에 출제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이 끝까지 간다. 그랬을 때 건물 가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 이게. 아까 정액법 할 때는 잔존 가치가 좀 있었잖아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출제에 따라서. 근데 이 수익환원법에서는 건물의 가치는 끝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고 일단은 가정하는 거예요. 제로.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걸 만약에 1억 주고 산다면은 1억에 매입을 한다면은 만약에 1억에 매입하면은 지금 이게 10년이에요. 10년. 예를 들어서 10년간 이 건물을 운영을 하면, 자 여기서 지금 토지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까지 생각하면 또 복잡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해야 돼요? 건물만 생각해야 돼요. 1억 주고 산 건물이 10년 후에는 가치가 뭐가 된다고요? 가치가 0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장의 자본 수익률이 시장 자본 수익률이 이게 5%라면 시장 자본 수익률이 5%라는 얘기는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얼마나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일단은 50%를 먼저 생각하고요. 거기에 10등분 하면 되잖아요. 1억에 50%는 5천만 원. 거기에 10분의 1이니까 5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는 10%를 먼저 계산해서 그 반틈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항상 10%를 생각하는 게 쉬워요. 어떤 금액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퍼센트 따질 때는 10%를 생각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어쨌든 1억을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소리는 원금을 유지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금 까먹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원금을 유지하면서 500만 원 벌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1억이라는 돈을 건물 사지 않고 어디 자금에 투입하면 내 원금이 유지되는 채로 1년에 얼마나 벌 수 있다? 500원 벌 수 있다 이 뜻이 있거든요. 그게 자본 수익률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돈을 그런데 투입하지 않고 건물 샀단 말이에요. 건물을 전제로 해야 돼요. 건물을 샀는데 10년 후면은 건물 가치가 0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손에 잡아야 되는 이 순수익은 500만 원만 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얼마는 돼야 될까요? 매년 똑같은 금액씩 회수를 한다고 친다면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정확하게. 이자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내 원금 그냥 회수된 자금이 다시 수익을 발생시킨다 생각하지 말고 회수된 자금은 그냥 금고 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이거를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내 원금 1억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매년 500만 원씩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1년에 1,500씩 들어와야 돼. 1,500씩. 맞나요? 1,500씩이 들어오면 이 말이에요. 1년에 매년 1,500이요. 매년 1,500씩 들어오면 그 중에서 500만 원은 뭐가 되는 거고요? 수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요거는 회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수익에 해당하는 돈이고 요거는 원금 회수가 되는 건데 요게 몇 년간 간다는 얘기예요. 요게 10년간 간다는 얘기. 10년간. 근데 이 방법에서는 10년 후의 금액까지 다 계산하는 거예요. 10년 후의 금액까지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몇 년치만 계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계산해서 나머지 10년간은 똑같이 간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훨씬 간편해요. 이게 훨씬 간편하죠. 이거는 일일이 다 계산해야 돼, 이거를. 매년 계산을.
그래서 각각 다 할인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하는 금액에는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어서는 안 되고 회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1,000만원씩 해서 10년간 1억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직접 하는 법이에요. 직접 하는 법, 수익하는 법 중에서 우리는 요런 방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수익 가격은 어떻게 했어요? 수익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했죠?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했을 때 요 순수익이 바로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수익도 들어가 있고 회수도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매년 1,500만 원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1억 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500만 원, 아까 그 퍼센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10억에 매입하는 부동산이 1년에 1억의 순수익을 번다 그러면 10억분의 1억 7천만 원이면 10억분의 7천, 그 퍼센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환원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뭘까요? 내가 1억에 사서 내가 손에 1,500만 원씩 잡게 되면은 이거 몇 프로예요? 15%죠. 내가 1억에 매입해서 손에 잡게 되면은 이게 15%입니다. 자, 볼까요? 1억분의 1,500만 원은 0.15, 15%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건물 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샀어요, 이제. 손에 매년 1,500만 원씩 잡아요, 손에. 손에 매년 1,500만 원씩 잡으면 친구한테 가서, 야, 나 매년 15% 수익률 달성하고 있다.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년 15% 수익률 달성하고 있다.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매년 15% 수익률 달성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될 수 있어요? 내 원금은요? 10년 후에 제로가 되는데 이걸 다 버는 거라고 한다고요? 야, 내가 15% 버니까 너희들은 5%밖에 못 버니까 나 10% 내 한턱 쏠게. 매년 한턱씩 쏠 수 있을까요? 매년 한턱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쏘면은 내 원금에서 쏘는 거라고, 원금에서. 이거를 다 버는 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다 버는 거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5%는 다 버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몇 프로만 버는 거예요? 5%만 버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버는 게 아니고 원금 회수하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회수하는 돈을 그냥 금고 속에 넣어 놓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년 1,000만 원보다 덜 회수해도 돼요. 매년 1,000만 원보다 덜 회수해도 이게 뭐 적금을 붙든가 이렇게 해서 10년 후에 다시 1억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얼마 정도 받으면 적금 부어가지고 이게 이자 붙어가지고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시험에서 출제는 된 적은 있어요, 한번.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자고, 일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왜? 매년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를 금고 속에 넣어 놓는다고요. 그래도 얼마? 내 원금 1억은 된다고요. 회수된 자금을. 지금 봐.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물을 매입했어요. 매입했는데 토지 사용료는 주고, 토지 사용료는 토지 사용료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전히 나는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로 이제 매년 임대료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근데 10년 후면은 이 건물 제로입니다. 예를 들어 폐쇄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철거비 발생하고 하면은 실제로는 남는 게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원주인한테 땅 돌려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폐쇄 가치와 철거비는 똔똔이 된다고 보면은 사실 나는 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1억 주고 살았는데. 그럼 10년간 원금이 사라지잖아요. 매년 1,500씩 임대료 수입을 얻더라도 이 각종 경비 떼고 이 손에 잡는다 하더라도 이걸 다 버는 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1,000만 원씩은 따로 떼놔야 될 거 아니에요. 떼놓는데 은행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금고 속에 넣어놓는다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1,000만 원씩 은행에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1억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이 회수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가정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5%는 버는 거예요. 5%는. 5%는 버는 거지만 나머지 10%는 버는 거라고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원금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씩 10%씩 금고 속에 넣어 놓으면 10년이 되면 100% 회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수익 방식에서는 내가 지금 투자한 금액을 이 투자한 기간 동안 회수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아시겠어요? 이게 직접환원법에서 얘기해요. 직접환원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금을 투자를 했으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한다면 원금 회수와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설령 이걸 끝까지 안 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끝까지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가고 내가 그러면 한 5년 있다 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년 있다 팔 거면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제로는 안 될 거예요. 제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한 8천만 원 된다. 살 때는 1억 주고 샀는데 팔 때는 8천만 원이다. 이게 5년 동안이에요. 자, 그럼 5년 동안 원금이 어떻게 돼요? 원금이 줄잖아요. 원금이 5년 동안 2천만 원 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1년에 1천만 원씩 벌었어요. 1억 투자해서 1년에 1천만 원씩 벌었어. 5년간. 그러면은 친구한테 자랑하기를 나 1년에 10%씩 벌었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1년에 10% 벌었다고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5년 동안 2천만 원 까먹으니까 그 까먹는 5년 동안 2천만 원이니까 그냥 평균 밀어가지고 얼마예요? 1년에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 이자 같은 거 계산하지 말고 400만 원씩 금고 속에 넣어놔야 5년 후에 2천만 원 모으고 5년 후에 8천만 원 판거하고 해서 1억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년 1천만 원 손에 잡아도 400만 원은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번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얼마만 번 거예요? 600만 번, 600만 원,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원금 회수가 돼야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수익하는 법에서는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그걸 원금 회수와 수익을 동시에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 때와 팔 때 금액이 똑같다면 어떻게 해요? 살 때와 팔 때 금액이 똑같다면 그때는 내가 손에 잡는 것이다. 수익이죠. 그때는 다 수익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살 때보다도 팔 때 금액이 더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년 버는 금액이 수익에 해당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적은 금액이에요. 수익은 사실은 내가 손에 예를 들어 1억에 샀는데 1억 2천이 돼요. 5년 후에. 그리고 매년 손에 1천만 원씩 잡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년 수익률이 10%보다 더 되는 사람이에요? 덜 되는 사람이요? 더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5년 후에 2천만 원 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년 수익률이 10%보다 더 되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올라갈 때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손에 잡는 거는 10%밖에 손에 못 잡아요. 매년 손에 잡는 거는 1억에 대해서 1천만 원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수익률이 10%보다 더 되는 사람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은 1억에 샀는 물건이 8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5년 후에 손에 잡는 건 똑같이 10%, 1천만 원 손에 잡아도 이 사람은 수익률이 10%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손에 잡는다고 그게 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손에 잡는 게 고스란히 그대로 똑같이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살 때 금액과 팔 때 금액이 어떨 경우요? 같을 경우입니다. 같을 경우. 아시겠죠? 예, 팔 때 금액이 떨어진다면 손에 잡는 금액은 다 수익률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거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팔 때 금액이 더 올라간다면 손에 잡는 금액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자 지금 요 놈을 아까 환원율이라고 얘기했어요. 요 놈 15%를 이게 환원율이고요. 환원율. 자 여기 15%는 자 1억 분의 1500 했잖아요. 그러면 1억 분의 500 하면 뭐예요? 1억 분의 500 몇 프로 나와요? 5%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수익률. 5%는 수익률. 그러면 1억 분의 1천만 원 하면 뭐가 돼요? 1억 분의 1천만 원은 0.1이죠. 이건 몇 프로예요? 이건 뭐예요?
회수율이라 그래요. 회수율. 자, 그럼 결국은 환원율하고 수익률, 회수율 더한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요 환원율 개념은 이런 거예요. 환원율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손에 잡는 돈의 비율을 말해요.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이라 그랬죠. 손에 잡는 건 얼마 잡고 있어요? 손에 잡는 거는 10% 잡아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1억에 대해서 1,500이니까 저 손에 잡는 건 몇 프로 손에 잡아요? 예, 15%. 1,500만 원 손에 잡는 15%가 손에 잡는 거예요. 근데 이 15%를 다 수익률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수익률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나머지가 다 회수율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이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환원율은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는 지금 딱 제한된 조건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일단은 산 건물이 끝까지 가면은 뭐가 된다고 가정하고 제로가 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 되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된다. 샀는 건물은 내용 연수가 끝나면 제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손에 매년 잡는 순수익에는 이게 다 수익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다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된다. 회수되는 돈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손에 잡는 돈의 비율,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손에 잡는 돈의 비율을 환원율이라 하고 그 중에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수익에 해당하는 걸 수익률,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회수되는 비율, 회수율. 그래서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합으로 되어 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자, 이제 괄호 2번을 보시면, 괄호 2번, 수익환원법의 구성 요소 있죠? 자, 여기서는 수익환원법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요소는 순수익, 환원율, 수익환원 방법이 있고, 이를 수익환원법의 3요소랍니다. 그 세 가지. 순수익, 환원율, 환원방법. 수익환원법의 3요소.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장은 안 봐도 돼요. 그 두 번째 문장 안 봐도 돼요. 두 번째 문장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시험과 전혀 관계없어요.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의 총기만 흐릴 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벌써 총기가 이뤄진 거 아닌가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게 오늘 마칠 때 다 돼서 괄호 3번 이제 순수익 보세요. 자, 괄호 3번에 순수익이란 대상 부동산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 획득할 총수익에서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자, 총수익 빼기 뭐예요? 총수익 빼기 총비용이 순수익이죠. 예, 요 순수익은 그런 뜻이에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개념이 순수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이거 순수익을 앞으로 예상되는 몇 년치를 계산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를 계산해서 남은 기간은 어떻다 그랬어요? 남은 기간 동안은 똑같다라고 가정한다 그랬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쉽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1년 동안 예상해서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 순수익을 계산할 때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는 순수익이 들어간다면, 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는 거는 이제 치킨집을 수익 방식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치킨집이 있어요. 이걸 수익 방식으로. 그러면은 올해가 마침 월드컵이 있는 해요. 월드컵이 있는 해는 6월부터 막 매출이 엄청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순수익을 계산해버리면 될까요? 그거를 감안해서 순수익을 계산해버리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월드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해 계산한 순수익을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연도에 어쩌다가 한번 발생한 순수익을 집어넣어버리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높다라고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대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오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건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순수익을 어떤 순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늘 발생하는,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합법적으로, 계속적, 규칙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순수익이라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한 얘기예요. 저 순수익이 첫 번째 연도 순수익만 계산한 후에 남은 기간은 똑같다라고 가정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순수익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는 순수익인지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순수익의 두 번째 줄. 순수익은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중용적인 수익, 즉 표준적 수익이어야 하며 객관적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안전하며 확실한 순수익이어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 합법적.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순수익이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연도 계산한 그 순수익이 앞으로도 똑같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율. 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환원율이. 지금 요소구성법, 시장추출법 여러 가지가 있죠. 넘어가시면은 투자결합법, 저당지분하는법 또는 엘루드법 하는데요. 부채감당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개틀법은 몰라도 돼요. 개틀법이. 개틀이 뭐냐면 배틀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5번에 부채감당법하고 괄호 속에 있죠. 그건 사람 이름인데 몰라도 돼요. 그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되고. 다만 왼쪽 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저당지분하는 법. 요거는 엘루드법은 알아두실 만합니다. 엘루드법은 엘루드라는 사람이 고안한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제거할 걸 좀 제거하고요. 145페이지 괄호 6번에 수익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 수익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앞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시 가면 괄호 2번 다시 보십시오. 143쪽에 괄호 2번. 괄호 2번에 순수익 환원이율 수익하는 방법 이렇게 있죠. 그죠? 괄호 2번. 괄호 2번의 첫 번째 줄에 아까 그 세 가지 3요소 했잖아요. 143쪽에 괄호 2번의 첫 번째 줄 찾으셨어요? 거기에 순수익 환원이율 수익하는 방법. 지금 괄호 3번은 순수익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괄호 4번은 환원이율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괄호 5번이 지금 빠졌죠. 괄호 5번이 없이 지금 괄호 6번에 수익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죠. 그게 괄호 5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하는 방법이. 아시겠죠? 근데 그 수익하는 방법 옆에다가 써두세요. 자본회수 방법이에요. 자본회수 방법. 수익하는 방법의 옆에다가 자본회수 방법이에요. 말은 수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뜻은 의미는 자본회수 방법입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있죠. 이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 수준에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건물을 말씀드렸죠. 아까 가치가 제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매년 1,000만 원씩 했죠. 요거는 직선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직선법.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직선법을 체크해 두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직선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145쪽에 동그라미 2번에 직선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환원율 산정 방법이요. 그게 이제 14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143쪽으로 가시면은 그 괄호 4번의 환원율 있죠. 자, 괄호 4번의 환원율. 자, 환원율이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그 물건의 원본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걸 이제 바꿔 쓰는 거예요. 이 환원율과 가격을 바꿔 쓰면은 환원율은 뭐 분의 뭐예요? 가격분의 순수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익자를 빼서 쓴 거예요. 수익자를 빼서. 지금 이게 매입을 1억에 매입한다 그랬죠. 아까. 이게 뭐예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게 1억이 가격입니다. 그리고 1,500이 순수익이었잖아요. 1억분의 1,500 이렇게 해서 환원율 0.15 나온 거예요. 가격분의 순수익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늘 조심해야 돼요. 수익환원법에서는. 이 말이 순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수익이 전부 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순수익이 전부 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생각해야 돼요. 이 순수익이 전부 다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 때 금액과 내가 팔 때 금액이 같을 때만이에요. 같을 때만. 아시겠죠? 그 조건을 늘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에. 내가 손에 잡는다고 다 수익이 아니다. 내가 살 때 금액과 팔 때 금액이 같을 때만 순수익은 전부 다 수익이 되지.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순수익이에요. 이 수익환원법에서 말하는 순수익은. 아셨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살 때보다도 팔 때 금액이 더 올라가면은 나는 순수익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수익이 더 큰 거예요. 네, 그걸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환원율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요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시장 추출법을 먼저 얘기하고요.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고요. 조성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이제 함께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엘루드법이라는 게 있고요. 아까 저당지분환원법이라고 그랬죠. 저당지분환원법. 이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놈은.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각각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출제됐습니다. 출제됐고요. 출제됐고요. 얘네들 출제 다 됐습니다. 뜻을 묻든 뭐를 묻든 한 번씩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요거 4개 섞어 놓고요. 요 자리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요 자리에다 다른 걸 집어넣고 다른 거 설명 없어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다음 중 환원율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묻습니다. 항목만 알아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출제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게 우리 수준에 맞는 문제예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복잡한 이론을 많이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 다 말씀드리기 어렵죠. 지금은 이거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게 투자결합법에 다시 또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쓰러지십니다. 다 뭐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환원율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은 이 종류만 알아도 충분하겠습니다. 시조12 또는 CO12 앞글자 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추출법, 요소 구성법,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부채 감당법 이렇게요. CO12 또는 시조12 실제로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거 시험 전날 제가 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근데 그 녀석이 지금껏 한 번도 감정평가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시험 전날 저보고 감정평가에서 뭐가 출제될 것 같아요? 묻는데 20살 대학교 1학년 휴학하고 공부하는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한 번도 감정평가를 들은 적이 없대. 1월 달부터 수업 들었는데 뭘 얘기해 줍니까? 시험 전날 감정평가 그 많은 범위에서. 그래서 제가 시조12 이거라도 알고 가라. 그리고 앞에서 균형의 원칙 있죠. 아까 균형의 원칙. 이게 규모는 큰데 엘리베이터가 한 개밖에 없으면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가 안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해요. 새 건물이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아까 달동네 고급 빌라 했죠. 그러면 무슨 원칙이에요?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게? 그럼 무슨 감가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경제적 감가예요. 그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시조212하고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근데 그 다음날 그 두 문제가 다 나왔어요. 진짜. 그 다음날.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대로 나왔으니까, 얘기한 대로. 그 시험 내용이 유출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험에 요 자리에, 요렇게 나온 거, 요 자리에, 다른 게, 요 자리에 분해법.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은, 네, 아실 거예요. 분해법. 요 자리에. 근데 제가 시조212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요소구성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C2까지는 됐어, 이거는. 이 세 가지는 됐는데, 외우기를 시조212로 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뭔지 헷갈린 거죠. 둘 중에 뭔지 헷갈려가지고, 헷갈리다가 결국은, 이거 해서 맞기는 맞았대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시조212만 수업하지 않고, 이제 시요212도 하는 거, 이제. 시조212, 시요212. 요소구성법 또는 조성법이라고 했죠, 조성법. 어쨌든 그렇게도 질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서.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내용은 어려운데, 이게 이론 설명을 들으면 어려운데요. 앞에 지나갔던 그 6개 방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그리고 비준가격, 원가법은 적산가격,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준가격, 수익환원법은 수익가격. 이런 용어도 묻는다 이 말이에요. 용어도 괄호 채워넣기 해놓고 다음 중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요. 용어는. 이게 일단 용어라고 봐야 돼. 이 정도는. 그 내용은 모르더라도.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다른 것들은 일단은 남겨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제 과정을 다 살펴봤고요. 그래도 간략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봤는데, 어쩌면은 이제 처음 듣는 내용들이라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들으면은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래 합격한 그 인원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합격한 게 30대가 그 다음이고요.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연령층이 합격 못한 것이 아니라 합격률로 따진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합격 인원이 30대, 40대가 제일 많고요. 합격률은 40대가 제일 높아요. 근데 다른 연령층하고 합격률에 큰 차이가 없어요. 합격률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불과 몇 퍼센트 정도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차이거든요. 연령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편차로서는 경북, 제주, 강원 이 세 군데가 좀 낮은 편이고 10%, 17%대요. 다른 데는 19% 위인데 이 세 군데는 17%대인데 가장 합격률이 낮은 지역이 바로 제가 사는 세종시입니다. 13%대 13%. 100명 중에 13명 합격. 이상하게 거기 사람들이 합격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이게 별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건지 합격률이 거기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른 합격률 차이는 없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20대가 합격률이 오히려 30, 40대보다 이 합격률이 낮다는 거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20대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1월 달부터 이제 기본서로 본격적으로 꽃피는 봄까지 가면 안 됩니다. 1월부터입니다. 그동안 애쓰셨고요.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